반갑습니다. 동동 2020년 세 번째 기획 강좌 일터를 넘어 삶을 바꾸는 상상력 더하기 마지막 4강입니다. 4강을 하게 된 저는 충북노동자 교육공간 동동 사무처장 김성목입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획강좌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의료, 교육, 주거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리고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공공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외에 많은 공공재들 를 바탕 통해서 공공성 강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내 삶을 살피는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공공재, 공공부문, 공공서비스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살피느냐, 살필 수 없느냐, 핵심이겠죠. 그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 속의 공공부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공공부문을 접촉하고 살 텐데요. 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무엇을 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TV를 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TV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합니다. 불을 켜는 사람이 있겠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공공재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든지 정수기를 이용하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씻기 위해서 욕실로 들어가면 물을 상수도라는 공공재를 사용하죠. 그리고 씻기 위해서 온수를 사용하면 보일러를 돌릴 것이고, 보일러는 도시가스 아니면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또는 석유 등의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공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공공재를 사용합니다. 잠을 잔다고 해서 냉장고를 끄지 않잖아요. 전기에너지는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보일러를 틀거나, 그죠? 전기장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도시가스, 아까 말씀드린 도시가스나 지역난방공사, 석유, 그리고 전기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하루는 공공재와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게 되면 도로를 이용합니다. 차를 타고. 이 도로도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공공재를 통해서 하루하루 수많은 공공재를 접하게 되는데, 에너지, 교통, 보건의료, 그리고 교육, 언론, 보험 및 연금, 금융, 통신, 주택, 수많은 공공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공재를 다루는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공공부문이 우리 삶에 어떻게 악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이죠.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쓴다. 이래서 이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가정용 완화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반발을 했죠. 왜냐? 그러면 수익이 줄 텐데, 수익이 줄으면 주주배당금이 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용보다 싼 값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공공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단양구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상수도가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민관 위탁이 되어 있는 거죠. 운영권을 수자원공사에 넘겼는데
수도금 2년 새 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부담이 가중된다고 신문에 나온 거죠. 이게 2017년 기사인데요. 실제로 단양구는 예고 없는 단수, 그러니까 물이 끊기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횟수가. 그러면 단양은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관광지역인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고하고 단수를 하는 게 예고 없는 단수가 생기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치고 한장하고 펄짝 뛸 노릇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작년 KT 아현지사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일대의 전화, 인터넷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카드 결제가 안 되네요. 식당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 인터뷰 시사사키 정관용입니다의 인터뷰에서 인력을 줄여서 비용 절감한 민영화의 빛나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IMF 이후에 KT는 4만 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정리해고가 됐죠. 퇴출이 됐습니다.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 통신선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다 외주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통신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김영균 노동자 일주기입니다. 김영균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민영화, 외주화가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공공부문에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작년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주는 오송에 출퇴근한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청주의 도심지에서 오송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립니다. 아침에 출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청주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죠? 공공성이 실종된 대중교통이 보여주는 민낯인 거죠.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렇듯 공공부문이 우리 삶 속에서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공공성 강화라는 게 뭐냐?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해서 기본적으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성을 강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사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20년 전, 20몇 년 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30년 전, 전화세, 전기세, 수도세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뒤에 세자가 붙는 거는 공공재를 사용하긴, 공공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금을 낸다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공공부문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공부문을 확장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금,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떠냐?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또는 통신요금이라고 봅니다. 이 말뜻에서부터 공공성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성이 약화되면서 공익성을 훼손하고 손실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준비하면서 공공재, 공공서비스, 공공성, 공공기관이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백과사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자, 운영 주체는요, 국가나 공공기관, 지자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익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공익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공공재라고, 이 공공재를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공익적 가치, 사회적 필요, 이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시장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점점 더 그런 공공성, 공익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봤듯이 그런 부작용들, 공공성이 훼손됐을 때 부작용들을 통해서 점점 더 공공성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 뭐 한번 약간만 옆으로 지나가서 우리나라에 공공기관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볼게요. 2020년 1월 29일 기준으로 공공기관이 총 한 34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에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을. 그래서 340개라고 했고 거기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눠지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공기업에는 시장형으로 한국가스공사, 발전소, 공항공사가 시장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긴 16개 공공기관이 있고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조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가 포함이 됩니다. 준정부기관으로는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이 있고 기금관리형에는 국민연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위탁집행형에는 건강보험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이런 데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는 기타 공공은행인데 여기는 산업은행, 그리고 국립대병원, 국립대학교, 그리고 무슨 연구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 부처 뭐 이런 곳에 공공기관들이 산재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을 얘기할 때 항상 먼저 크게 얘기되는 것들이 방망경영, 철밥통, 고임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안정적이야, 직장이. 그 철밥통이래. 임금이 많아. 방망경영, 부채가 많아. 그래서 이 책임을 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현실인 거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그 답을 한번 앞으로 찾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공성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최근 한 20년,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길게는 한 25년, 30년 안쪽인데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세계화 이데올로기를 막 펼칩니다. 세계화, 국제화.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IMF 규제금융 시기에 되면 공공부문에 대한 논의들이 촉발되게 됩니다. 민영화, 구조조정, 정리해고라는 것들을 과정에서 그럼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하면 공공성이 강화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촛불 투쟁을 통해서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이 투쟁을 통해서 완전히 막지 못했지만 단서 조항을 달아서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이야기 되는 것들만 수입이 되게 됐죠. 이러면서 이때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 얘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의료, 대표적인 게, 그죠? 의료, 교육, 또 뭐가 있죠? 뭐, 방송, 이런 공공성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담론이 크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중총국을 통해서 또다시 재벌개혁, 박근혜 탄핵, 재벌개혁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교육, 뭐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서 공공성 강화를 얘기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기간의 저성과자 퇴출제라든지 이런 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성 강화를 얘기하고 그렇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가? 그것은 잠시 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공성 논의를 하게 된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투쟁들을 통해서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본격화시켰고 확장시켰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빈약한 공공성 현실에 놓인 노동자 민중은 어떤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IMF 구제금융이 시작한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공공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기관을 공격하는, 그래서 민영화하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공공성이 굉장히 빈약해졌는데 거기에 놓인 노동자 민중의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3대 요소를 우리는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죠. 먹고, 입고, 사는 것. 입는 것. 솔직히 공공성이 없습니다. 입는 건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지원 정도죠. 그 이외에 있을까요? 별로 없다는 거죠. 다음, 먹는 것. 무상급식.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음식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쌀과 김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쌀과 김치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먹는 문제.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쪽방 쪽에 사는 독거노인들한테는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기타 뭐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많이 해요. 근데 다 따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후원을 받아요. 영양제 막 이런 거. 그래서 독거노인들한테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도시락 갖다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 재정을 다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는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야가 서로가 정부를 맡았을 때 우리가 집값이 떨어졌다. 우리가 규제를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 뭐 지금 야당은 그런 얘기를 하죠. 공급이 는다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주택자들 그리고 빈곤에 허덕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담보하고 있는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봤을 때 생존의 필수적인 의식주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누구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기본권으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공공성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소외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파견, 청년, 고시원에 살고 있는 청년들. 화장실 옆에, 말도 안 되는 지하에, 이런 곳에 휴게실을 마련하고 있는 파견 노동자들, 청소하시는 노동자들. 마스크마저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장애인. 이거 뭐 두말할 나위 없죠. 지금 장애인,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추진했던 정책들, 약속했던 것들,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부양 의무제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성, 성파 세모녀 죽음. 너무 힘든 거죠. 집에 고지스가 쌓이고, 그죠? 먹을 게 없고, 그죠? 빚은 늘어가고, 생활고기 허덕이고, 그래서 결국 자살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아동의 문제. 요즘 TV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광고를 하죠. 이 아이가 어렵고, 이 집안이 어려우니까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지원하자라고. 근데 저는 시혜적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의료, 교육,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는
계속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치료받아야 돼요. 이 아이 아버지는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투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식수술. 이식수술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든대요. 그래서 수술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수술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 접근권, 보편적 접근권, 그리고 기본권이 성실한 사회.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주느냐. 이것이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공공성이 돌봐야 될 노동자 민중, 사회적 약자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의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공공부문이 제가 아까 전에 20년간 공공성이 파괴되는, 공공성을 공격하는, 공공부문을 공격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공공부문이 민영화되고 사회화됐는지 그 과정, 역사를 한번 먼저 보고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제가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공부문 투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외친 구호, 가장 중요했던 구호는 민영화 저지하고 공공성 강화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부문 투쟁을 보면 민영화 저지하는 것까지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저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민영화를 막는 거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공공성 강화의 성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공공성을 강화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 라는 겁니다. 자, 공공부문 민영화 논리를 보면요. 98년 IMF 구제금융과 함께 많은 공공부문에서 진행됩니다. 민영화를 보면. 민영화의 논리는 있습니다. 부채와 이자를 떠넘기는데 예를 들어서 철로를 놓고 고속도로를 깔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통신 케이블을 깔고, 그죠? 송유관을 깔고. 이거 누가 했습니까? 우리의 세금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 주도하에서 진행했죠. 그죠?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또 추가되거나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건설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만들 때 들어가는 재정 투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획은 정부가 짜요. 국토부나 기재부나 산자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도 깔고 철도도 깔고 송유도관 깔고 통신 케이블도 깝니다. 근데 그 깔아가지고 깔 때 들어가는 비용의 부채를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거죠. 부채만 떠는 게 아니라 부채에 대한 이자까지도 떠넘기는 겁니다. 계획은 정부가 세워놓고, 그죠? 공공기관에 다 떠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많아지면 적자 규모가 커지잖아요. 방만경영이라고 공격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철밥통 고임금이라고 공격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본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로 벌어야 될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적자 탈출을 강요하죠. 요구합니다. 그리고 적자 탈출하라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행을 하죠. 그래서 이만했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도 깔고 뭐하고 사람도 채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죠? 이런 것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슬림하게 만듭니다. 작게. 그리고 이거를 민간 자본에 매각합니다.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통으로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분할을 합니다. 막 쪼개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운영권을 민간에 넘깁니다. 민간 위탁을 하거나 민간 자본의 지분을 참여를 허용합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학교를 짓거나 이럴 때 민간 자본이 와서 짓고 그걸 운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그 발전소를 지으려면 지금 LNG 발전소가 막
이제 석탄 화력의 대체로 짓고 있는데 LNG 발전소를 하나 지으려면 발전회사는 공기업이잖아요. 발전회사가 있으면 민간의 지분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GS, 포스코, SK뿐만이 아니라 금융권, 그러니까 은행, 금융 지주회사들도 지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들은 수익을 내야 되죠. 그 수익을 그 지분 참여한 기업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돼야 될 것이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방식들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요금은 올라가고요. 안정성과 서비스는 저하됩니다. 왜냐? 공공 부분이 민간의 이윤을 위해서 돈벌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투자할 돈을 민간에게, 재벌에게, 자본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역사를 보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사회 추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공공부문 사유화와의 민영화의 설계 도면을 완성합니다. 설계 도면. 쫙 큰 판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 도면을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라고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이 설계 도면 위에 이걸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상시적 구조 체계를 구축하고요. 이 설계도면을 완성된 설계도면 위에 구축된 이 구조조정 체계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강구면 사유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라고 냈는데 이 계획은 실제로 김대중 정부 때 냈던 계획의 한 일환이었죠. 그걸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그리고 공공성 강화 투쟁, 촛불 투쟁을 하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굉장히 많이 막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 했던 이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해서 성과연봉제, 그리고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제출하면서 공공성을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기업, 공공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규제프리존법, 뉴딜 정책, 공적자금 투입 여기에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와 정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실제로 공공기관의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계획에 아주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유지합니다.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라는 게 뭐냐면은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처럼의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얼마나 수익을 내고 얼마나 구조조정을 잘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노무현 정권 때일 거예요. 우리가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곳에 가면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공기관인데, 지자체인데, 우리가 고객인가요? 아니, 저희는 민원인이죠. 공공기관이, 지자체가, 공무원 사회가 고객이라고 얘기해요. 민간기업처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로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공공기관을 다 줄 세우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이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여기 성과연봉제는 이 평가에 따라서 쭉 나오는데 경평을 통한 성과 그리고 개인 성과 이런 것들을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스 민영화 사례를 통해서 각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사례인데요.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아까 전에 설계 도면을 완성했다고 했는데 가스 도입 및 도매 분할 매각 계획을 수립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 민간 자본의 가스 직도입을 허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는 가스 유전이 없잖아요. 가스 유전에서 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해 올 때 가스공사에서 직도입을 했어요. 가스공사만이. 그러니까 근데 이걸 민간에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면 그래서 경쟁이 되면 가스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실제로는 외국 입장에서 볼 때 유전에서 가스를 캐내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옛날에 가스공사만 가스를 샀는데 보니까 가스공사 말고 뭐 민간 기업들도 가스를 사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가스를 계약을 하면 20년, 뭐 최소 뭐 10몇 년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5년 단위 계약, 3년 단위 계약, 길어봐야 뭐 10년 이내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가스는 우리 도시가스에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가스공사 민간 자본의 경쟁체제 도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의 가스 직수입 확대 방안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들이 LNG 발전소 가스 막 짓잖아요. 막 수입해 오는데 이게 답이 없거든요. SK, 포스코, GS 이런 데 LNG 발전소 막 짓잖아요. 지어놓고 360을 안 돌려도 그 손해물을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짓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이 교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대로. 공공성이 파괴된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 정부별 이 계획들이 실제 사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가스를, 우리 도시가스와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각 시대별, 정부별 민영화 사회의 역사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신자유주의가 본격화하기 이전의 사유화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입니다. 정유사인데요. 1980년 정유사가 완전 사유화됩니다. 민영화가 되는 거죠. 대한석유공사가 유경을 통해서 현재 SK인 성년그룹으로 넘어가는데 SK는 이것뿐만 아니라 통신도 있거든요. 한국이동통신을 통해서 그게 SK텔레콤이 되는데 이 실제로 석유공사 이렇게 정유사는 굉장한 장치 산업이고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다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흔치 않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 세금을 모아서 만들어 놓고 팔아버립니다. 그때 이 반대한 사람도 있긴 한데요. 그때 군부 독재 시기잖아요. 노태우하고 이 SK가 사돈지간 아닙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 결과 이명박 정권 당시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친 기름값이라면서 주유소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요. 이 단초를 마련해 준 게 이겁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의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4대 정유자본의 담합의 단초가 되고 유가가 확 올라가면 그 주유소 기름값 확 올랐다가 유가가 떨어지면 찔끔 떨어지다가 조금 오르면 또 확 오르고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낸 거죠. 담합을 했는데 담합을 해서 공정거래위에서 과징금을 청구해요. 과징금 내라. 그럼 이게 또 소송 가고 그러면 또 시간 걸려요. 그럼 깎이고. 근데 과징금이 이윤보다 적어요. 그냥 담합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죠. 어제 국회에서 공정거래 관련해서 기업의 담합 있을 경우 전속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할 수 있는 전속권을 폐지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그거를 폐지하지 않기로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죠. 유지해주겠다는 거죠. 현 정부는 어떻게든 파괴된 공공성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재벌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다음 김대중 정부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IMF 구제금융과 함께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민영화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는데 그 결과 한국통신, 현재 KT, 한국담배인상공사, 포항제철, 지금 포스코죠. 8개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합니다. 안전하게.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개와 철도 분할 매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성과상여금과 성과외봉제를 돕니다. 공기업에. 그러니까 공기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할 것인지를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공기업 직원들을 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공공기관 인력 20%를 감축합니다. 이때부터 공공기관의 정원이, 공공기관은 원래 정원이 있거든요. 각 공공기관. 100으로 했을 때 100을 다 채우는 공공기관이 없어요. 왜냐? 100을 다 채우면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깎여요. 좋은 점수를 못 받아. 왜냐? 인건비를 안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업문도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그죠? 한 80%. 이게 말하는 것처럼. 유지하는 거예요. 남은 20% 어떻게 하자? 사람이 필요하니까 비정규직 쓰는 거예요. 단기 계약직 쓰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 합의라는 방식으로 정리해고 도입하고 파견제를 도입을 하죠. 비정규직 확대하는 거예요. 이때 한국통신에 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됩니다. 민영화되면서 예를 들어 114, 유지보수 이런 것들 다 민간위탁, 외주화, 매각 이렇게 하면서 다 찢어요. 그럼 여기 다 비정규직인 거죠. 그래서 한국통신 시절에 114, 그러니까 전화 안내 교환 하는 노동자가 민간 매각돼가지고 분할돼서 매각되는데 거기 안 따라가기도 버티니까 또 자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르게 하려고 불러다가 여성 노동자에게 전신주 올라가서 케이블 설치해라, 전기선 설치해라라고 일을 시켜요.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통신 민영화되면서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 내쫓고 공공성을 하락시키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로 보수할 사람을 유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KT 아현지사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이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 하나 있는데요. 가스, 발전, 철도 3사 노조 공동 파업이 일어납니다. 원래 발전은 한국전력 안에 있었는데 한국전력이 민영화시키려고 계획을 짜다 보니까 너무 등치가 큰 거야. 그래서 발전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또 쪼개는 거예요. 발전을 남동화령 이런 식으로 발전 회사를 또 쪼개요. 그래서 다 민영화하려고 그랬죠. 가스, 철도도. 그때 가스, 발전, 철도 3개 공기업의 노동조합이 공동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민영화를 막 씁니다. 이 투쟁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2002년도에. 이 투쟁이 있었기에 우리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에 대한 담론을 더 일찍 촉발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성과였죠. 그래서 완전 매각 방식이 민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외주화하고 민간위탁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방식들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노무현 정부는요, 공기업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비용전가 경영을 앞세워서 전체 업무의 30-40%를 외주합니다. 이미 20%를 줄였는데 남아있는 거 30-40%를 또 외주화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는데 비정규직법을 통해서 외주화를 촉발시키고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킵니다. 김영균 노동자 일주기잖아요. 이때부터 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해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리를 이제 막 잡는 거죠. 그때 공공기관의
또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 중에 한 곳이 경영평가를 받으면 계속 C를 받는 거예요. C를. 그러니까 불만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 경영평가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는 게 틀리고 성과급도 틀린데 회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자가 노조를 찾아가서 야, 너 민주노총 그때 민주노총 소속이었던 건데 민주노총 탈퇴하면 경평을 잘 준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노조가 결국 탈퇴합니다. 탈퇴한 해에 경영평가를 한 등급 높아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부터 어떻게 됐을까? 다시 계속 C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을 지 흔들고 줄 세우게 하고 말 잘 듣게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아까 김대중 정부 때 민영화 많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한국냉장 공기업이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하는. 근데 그거 민영화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의식주 3대 뭐 기본적인 생활에서 의식주를 했는데 시기에 먹는 부분을 공기업을 통해서 안정적 수급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그것까지 폐기한 거예요.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한미 FTA가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데 이 노무현 때부터 시작한 거죠. 근데 MB 정권 되니까 또 민주당부터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미 FTA가 되면 실제로 독소 조항들 되게 많아요. 외국 투기자본들이 들어와서 먹고 튀고 막 이런 것들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연계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교육 부문에 본격적인 민영화 도입을 위해서 교원 평가를 네이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교員평가를 그리고 교원들 교사들의 직무 관리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투쟁했던 건 한미 FTA 반대 투쟁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투쟁은 뭐 막지는 못했지만 이 투쟁을 통해서 실제로 FTA가 가져올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성은 무엇인지, 공공부문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명박 정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투쟁을 하면서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를 얘기하니까 공공부문을 되게 많이 막은 것처럼 얘기하고 4대강 사업 반대하고 막 물 민영화 이런 거 막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주 중요한 민영화가 있는데요. 금융민영화입니다.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국공유 은행을 매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금융지주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투기를 할 수 있는 발판, 확산, 확장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투기 세력화 되기 시작하는 투기 세력으로 자리 잡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서 통폐합, 인건비 인력 감축, 민간 위탁 추진. 아니, 김생주 20% 줄이고, 그죠? 노무현 때 거기서 또 30-40% 줄이고, 이게 또 줄여. 이 공공성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가 떨어지는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냐라는 거지. 안정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공기업 자회사 10개 포함해서 10개 기관이 민영화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5개 기관의 지분을 매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완전 매각이 안 되니까 지분을 매각한다면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운영권을 이전한다든지 지분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명박 정부 때 주용현 노조법이 하나 개혁이 되는데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복수노조가 되면 누구나 교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수노조만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교섭을 다수노조만 할 거냐 누구랑 할 거냐 결정권을 사측에 손에 쥐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 교섭,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노동조합에 걸린데 기본권인데 그거를 사측에 준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노조 파괴가 막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흔히 뭐 유성기업, 뭐 반려만도 뭐 이런 곳을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실제는 공공기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조 파괴가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노동연구원이고요. 발전회사인데 발전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걸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해서 막았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그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아직 복직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막고 어떻게든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노조가 그런 활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노조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회사에 있는데 어영노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민주노조에 있는 노동자들을 막 공격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탈퇴시켜. 그래서 어영노조로 보내. 그럼 여기가 가반수가 노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전노조, 기존의 발전노조와 맺었던 단체 협약을 해지합니다. 너네는 필요 없어. 어영노조랑 단체 협약을 맺는 거죠. 뭐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어영노조랑 다 합의를 해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근데 한 가지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때 법이 개정될 때 환노위에서 이게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사위로 가고 뭐 본회의로 가는데 환노위 위원장 그때 추미애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그리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이걸 추미애법이라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걱정하지 마라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추미애가 통과시켜버렸어요. 환노위에서 환노위원장 하면서.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노조 파괴법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만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노동조합들을 탄압하는 길을 다시 한 번 더 열어준 거죠. 그리고 물 민영화인데 이거는 뭐 4대강 사업 처음에 운하 만들겠다고 했던 사업과 함께 물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물 민영화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이게 되면 하수도까지 가는 거죠. 실제로 대전 같은 경우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때 주요하게 이제 촛불 집회가 있었고 철도노조 파업이 이때 있었죠. 그리고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투쟁이 있었고요. 수소발 KTX 민영화 저지 투쟁이 있었고 언론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요런 투쟁들을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인데 공기업 내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에 해당 대상자를 7%였어요. 아까 제가 성과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과급은 월급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더 주는 건데 아예 성과연봉제를 전체 상위 7%에서 70%까지 확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걸 전면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을 계속 또 더 줄이는 거죠. 일해야 되는 사람이 이만큼인데 김정은 이만큼 줄이고 노무현 정부 이만큼 줄이고 이명박 정부 이만큼 줄이고 박근혜 정부 때 또 이만큼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줄이면서 경영평가라는 걸 도입해서 공공성 강화하는 사업을 하면 계속 마이너스를 줘요. 남아있는 사람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을 할 수 없는 조건. 그리고 노동조합을 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힘이 약해지니까 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래서 임금, 고용, 노동조건에 대한 후퇴를 계속적으로 강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민간개방 확대를 추진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그래서 주요하게는 이제 민중총궐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 막긴 했습니다. 민중총궐기를 통해서. 그리고 당시 철도노조 파업 투쟁을 했고 이 파업 지도부 근거를 하겠다면서 민주노총에 군력이 투입되고 막 이렇게 했죠.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탄압이 되면서 약간 주춤, 멈칫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쭉 보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도를 마련해서요. 신공공관리, 공공부문 선진화, 민영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때도 요 선진화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민영화가 됐고 LNG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에는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제가 구축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 경영평가를 도입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평을 통해서 공공기관 출세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경평은 민간기업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는지가 아니라
민간 기업처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본 거죠. 이런 상황들이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고요. 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아까 말했던 선진화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파괴를 더 심하게 합니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 노조, 사회보험노조가 파업을 할 때 공권력을 투입시켜서 그 파업 중인 노동자를 다 끌고 가고 철도노조 파업할 때 공권력 투입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더 노골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민영화, 공기업 지주회사 설립을 구상하고 수통수도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결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공기업 자회사 10곳을 비롯해서 19개 기관을 민영화했고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의 지부를 매각합니다.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통해서 부서를 통폐합하고 인건비민 인력을 감축하고 민간 위탁 잔재배가 계약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 개방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에너지, 환경, 교육 뭐 이게 있는데 이게 뭐 발전, 가스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는데 그래서 당시에 120개 공공기관 모두에게 대상이 됐던 120대 공공기관 모두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합니다. 이걸 근데 성과연봉제를 어떻게 도입하냐면은 노동조합과 단협을 체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깨고 단협에서 된 것들을 단협 회의 통보를 해서 무력화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진행했다는 거죠. 그걸 이어받아서 이명박 정부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정권까지 쭉 봤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어떤가? 한 두 가지 정도 핵심 기조를 한번 두 가지인데요. 일단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 할 때처럼 대놓고 민영화 사유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놓고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곳곳에 숨겨놓고 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숨바꼭질 하면 꼭꼭 숨는다고 해서 다 못 찾는 건 아니잖아요. 다 찾아내요. 시간이 걸리고. 그죠? 그럴 뿐이지. 찾아내긴 찾아냅니다. 하나씩 지금 찾아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공공성 강화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했고, 재벌개혁 포기했고요. 그죠? 삼성에 대한 태도나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의 문제라든지 폐지하지 않기로 했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제로라는 거죠. 기존 정부의 민영화로 인한 폐해들이 많으니까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거 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두는 거예요. 방치. 그냥 너네 이렇게 해 그냥. 그럼 언제든지 민영화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공성 강화 정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기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규제 프리전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규제 프리전법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여당 되니까 통과시켜버려요. 근데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 법안이 바뀌지 않았냐고요? 별로 바뀐 건 기조 똑같아요. 핵심 내용도 똑같고요.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침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송에 규제 프리전법에서 어떤 부분 사업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제가 다 풀려요. 오송 같은 경우는 의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울산은 일강에서도 얘기했지만 개론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어서 민간 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이러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거 시계에서 이제 심장 박동수 이런 거 체크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규제 샌드박스에 다 풀려가지고 그거 하는 기업도 주가 다 뛰어서 버렸어요. 근데 이거 지금 삼성 스마트폰에 다 깔려 있어요. 요이 땅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공부문 민영화 침투를 되는데 의료에 대한 침투가 가장 심각한 거죠. 자, 코로나19 핑계로 뉴딜 사업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대거 포함했습니다. 비대면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아까 말했던 시계 대표적인 게 그렇죠, 지금.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국책은행, 공기업인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을 다시 민간에게 현대중공업에 넘긴다든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데 8천억을
이런 공적 자금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면 그냥 아시아나 정도는 아시아나를 그냥 뭐 국영기업이나 공기업으로 해도 되잖아요. 항공은 주요한 교통이고, 그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근데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공적 자금 투입해서 공적기업 돌려 받아 제대로 돌려받는데 대기업들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선거할 때 말 당선되고 나니까 입 싹 닦아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뉴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국형 뉴딜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형 뉴딜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은 한국형입니다. 한국형은 원래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면. 4차 산업혁명에 정부가 돈을 대겠다는 건데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데이터, 5G, AI를 구축하는데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래하고 활용을 통하는데 개인정보를 무한정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의료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 다 있는데 이 데이터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일 갖고 싶어하는 데가 보험회사인데 삼성생명 뭐 이런 데요. 보험 가입하려면 당신은 무슨 질환으로 진료를 한 받았네요. 그래서 여기는 돈을 더 내는가 가입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SK, LGU 플러스 그리고 뭐죠? KT 이렇게 통신 재벌과 의료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재벌과 국가가 돈 대줘서 이들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왔다 갔다 개인 의료정보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비대면 사업을 육성한다면서 비대면 원격 의료. 이거 원격 의료 민주당이 야당이 또 반대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이거 삼성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걸 통해서 의료 민영화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원격 의료 하는데 원격 의료를 하려면요. 원격 의료 기계가 있거나 삼성 스마트폰을 사야 돼요. 그죠? 통신회사 연결해서 병원이랑 연결하니까 삼성 여기 땅 돼 있는데 이걸 대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공기관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이걸 통해서 보면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의 역할이 투자를 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무슨 사업계획을 내면 이게 민간의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공공기관이 공공재를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나 보편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구축한 사업들, 정보들, 데이터들, 계획들을 민간에 넘겨줘서 민간에 돈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그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돈을 대겠다는 것은. 민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를 다 깔 수 없고요. 민간 자본으로. 그러니까 기차가 다니면 철도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철도 민영화를 하려면 그러면 기존에 자기들이 들어오려면 철도를 새로 깔아야 되는데 못 깔잖아요. 기존에 있는 철로 이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기존에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정부의 역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 넘겨주면 민간은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겠죠. 그겁니다. 지금의 공공기관을 그렇게 줄 세우겠다고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의료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는 의료 부분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못 가니까 우리가 이제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며칠 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6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 수 16명 이하로 낮추는 계획은 없고요. 교원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아니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교원을 늘려야죠. 그죠? 돌봄 같은 경우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먼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간 교육 관련 기업의 주식이 올라가는 이런 사태들을 만들고 있는 공격을 붕괴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의 결과는 뭐냐? 공공성을 파괴했고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을 더 확대했고요. 위험의 외주화를 만들었습니다. 20년간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한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민영화, 민간에 넘기는 거고, 사유화는 민간에 넘어간 걸 가지고 이윤을 위해서 사적 소유를 하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기후위기야, 코로나까지 오니까 더 심각해졌잖아요.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불평등, 있는 사람들은 학원 보내고, 더 고액가에 시켜서 돈 좋은 데 보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 제대로 못하는 뭐 이런 사태들이 있다고 좀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게 올바른 방법이냐? 그렇진 않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동자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공성은 노동자 민중의 관점으로, 노동자 민중의 관점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아까 전에 제가 공공부문 민영화 사유화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투쟁을 얘기했잖아요. 이 투쟁의 의의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자유주의의 공공성 파괴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었다. 신자유주의는 뭐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영국 1970년대 세계 경제가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가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영국의 대처, 뭐 미국의 레이건이 대표적이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데, 공공성 파괴에 대한 직접적인 정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민영화 정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공공성 파괴하니까 저항하는 운동, 직접적인 저항 운동이 본격화됐다라는 거고요. 이 직접적인 저항을 통해서 사회 연대적 대한사회를 모색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는 아니구나. 그리고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구나. 이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저항을 통해서. 그래서 대한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한사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본주의의 비판적인 대중적 주체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한사회를 모색하는 운동이 확장되다 보니 자본주의의 비판적인 대중적 주체가 형성돼요. 이 사회 더 이상 이래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 고민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수행하는 주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 투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공공성이 파괴되면 보편적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권리로 획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 투쟁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는 그냥 일부의 투쟁이 아니라, 그리고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공공성에 대한 확장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 민영화나 이런 거 하기 전에 공공부문에 별 많이 고민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없었죠.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거치고 정경유착이 있고 막 이런 과정에서 독재 항거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더 확장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죠. 예. 그리고 뭐 공공성 의제를 과거에는 하수도, 상수도 뭐 크게 이 공공성이 훼손됐다 이런 논의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확장된 거죠. 그건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뭐 철도 뭐 다. 심지어 요즘은 민간 자본이 지분을 투입해서 아니면 100% 지분 투입하거나 일부 투입해서 고속도로 짧은 거는 고속도로에 지분 투입해서 통행료를 올린다든지 긴 도로를 만드는데 민간 자본이 투입해서 도로 통행료를 올린다든지 지하철에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지하철을 개통한다든지 그래서 조기철 요금을 올린다든지 막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계속 확장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 투쟁을 통해서 이런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 성과들을 통해서 이제는 공공성 강화의 문제에 더 우리는 직접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공공성 강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민영화를 저지하는 투쟁만 했을 뿐이에요. 핵심 중요하게 말하면 확실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민영화 저지 투쟁을 했는데 공공성을 확장하는 투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공공성을 강화할 때가 됐다. 강화하는 때가 됐고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공공성 강화가 뭐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고민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공부문의 사회화다라고 말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돼야 될 권리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그렇게 공공부문이 운영되는 그걸 사회화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를 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은 존재해야 되고 그 공공부문에 소요되는 소요되는 비용은 부채, 빚, 불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공공지출이라는 것. 그 본질이. 그리고 이 공공지출을 위해서는 공공지출에 들어가는 조세를 통해서 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엔 그렇게 했고 이걸 자꾸 민간에게 넘기니까 그 투자를 뽑아먹으려고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화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사회화란 거는 개별 자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이다. 그 공공성을 먼저 두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재여야 한다. 다음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는 공공 서비스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 앞으로 이후 요 두 가지를 주로 얘기할 텐데요. 국가 관료나 자본이 아닌 사회가 소유한 공공기관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소유하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국유화일 수도 있고 공기업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국유화냐 뭐 공기업이냐가 아니라 그 소유를 통한 운영과 집행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이 함께해서 가져가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통치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회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자본의 이윤을 위해 권력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아주 보편적인 기본적인 권리로서 공공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사회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회화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회화에서는 일단 저는 소유, 의사결정, 운영 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유화 또는 공기업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냐. 근데 관료에 의한 독점이 아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기재부산하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관료의 독점이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부 관료에게서 이 공공기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노동자, 농민, 시민 등 민중에게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운영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공공기관의 고위 관료들은 민주적 토론을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사회 구성원들의 토론을 해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행해야지. 공공기관 관료들이, 이거는 해보니까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거 혜택 받는 사람이 저소득, 독거노인밖에 없는데? 독거노인들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이 결정한 거를 충실히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평가를 폐지해야 됩니다. 일단 모든 공공기관에 줄 세우게 하는 경영평가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줄 서기에만 바쁜 거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이 운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폐지하고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됩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 100에서 20% 까고요. 노무현 정부 때 30에서 40 까고요. 이명박 정부, 그러면 50% 까진 거잖아요. 여기서 또 이명박 정부 또 줄이고요. 박근혜 정부 또 줄였어요. 근데 이 자리를 다 비정규직이 채우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야 되거든. 어쨌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 철폐하죠. 그래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것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사회화를, 공공부문 사회화를 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 아니냐. 공공기관의 제자리 찾기 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노동조합을 얘기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IMF 구제금융 이후에 지금까지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투쟁의 핵심엔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파업하고, 민영화 반대를 걸고 파업하고, 그러다 해고되고, 실제로 그 투쟁 과정에서 병을 얻어서 죽고, 막 이런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서 투쟁하고, 이랬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싸웠고, 가장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운동세력 조직이 민주적 재구축을 해야 한다, 민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하려면 가장 먼저 싸웠던,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 민주적 재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재구축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노동자적인 공적 가치 지향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주노총이 처음 출범할 때 대사회적 요구를 내세웠던 것들이 의상의료 무상교육이 대표적인데요. 최초의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얘기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게 되겠어? 넌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지속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연결됐죠.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라는 제도는 좋지만 아직 보장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보험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문재인 케어까지 나온 것도 이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상교육? 그래서 반값 등록금, 어쨌든 반값 등록금까지 나온 거예요. 이 운동을 한 거죠.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구호는, 이 운동은 의미가 있었고요. 해야 되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호를 되찾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성을 좀 운동진영이, 그러니까 노동자들, 그리고 이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운동을 다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천을 중심에 놓자. 문 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솔직히 공공부문 노동자든, 그리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했던 사람이건 간에 현재 각 영역별, 에너지든 교육이든 어디 금융이든 이런 곳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얘기하는 운동 세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민영화에 밀어붙이는 게 일부 중단된 것도 있고 약화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방치하고 있는 이것들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기도 하거든요. 자, 이제 그러지 말고 다시 공세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한 실천을 중심에 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결과 연대 기반을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내는 그 실천 단결과 연대에 기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해야 된다. 자, 발전소를 하나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요. 지역 주민과 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공공기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면.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갈등이 생기고요. 문제가 발생하죠. 누구와? 그 지역 원주민들과. 근데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산자부에서 발전소 하나 짓겠어 결정해요. 그래서 발전회사에 오다를 때려. 그럼 발전회사가 계획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저기 부지가 괜찮네요.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정 과정을 민주적으로 거쳐야죠. 다 들어와서 이 안에 결정은 해놓고 디지털을 너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노동자도 들어와야 되고요. 자, 기후위기로 인해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돼요. 그러면 중간 단계로 뭐 LNG 발전소 얘기도 나오고 재생에너지 사업도 나오는데 뭔가 또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과정에 그 노동자들도 들어오고 실제로 화력발전소 없어졌다고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를 다 해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노동자들도 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안정성은 필요한 거니까요. 자,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관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와야 돼. 그리고 지역 주민들 들어와야 돼. 그래서 그 안에 정보를 다 열어놓고 공유하고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 소위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함께 슬기로 극복할 것인지 이 안에서 다 같이 논의를 해야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세력들이 함께 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실천. 지역사회에서 함께.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고 제각각 떨어져서 자기 주장만 하고 실제로 위에 책임질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구조. 이제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민영화 저지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문제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충실히 밟아줘야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 강화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공공성 강화한 게 뭐가 있지? 획기적으로 강화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투쟁하니까. 건강보험제도인데요. 복지제도가 미흡한 한국에서 건강보험제도,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보장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아직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건강보험으로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공적의료보험 제도 도입이 논의가 됐는데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박정희 정권이 폐기합니다. 77년에 도입이 되는데 거의 뭐 개판이죠. 정경련이 주체가 돼서 시행했고요. 도입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일단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에 성장한 노동운동, 사회운동인과 만나서 방정부 투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북한이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북한이 무상의료를 하니 체제 경쟁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에서 서울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서울 중에 취약 지역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예. 자본의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여러 요인도
인해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87년 6월 항쟁과 7, 8, 9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면서 88년에 건강보험공단의 노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노동조합이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통합과 건강보험제도 통합과 건강보험 그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하죠. 파업도 하고 해고도 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2000년에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작년에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하자 이런 운동들도 했죠.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요. 무상의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의료보험을 집집마다 많이 드는데 어떤 집 보니까 뭐 가족 다 하니까 한 50만 원, 어떤 데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들더라고요. 무상의료가 돼요. 그러면 민간보험을 들까요? 저는 안 들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안 들 것 같아요. 그 돈이 다 민간보험회사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건강보험제도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걸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들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해서 어떻게 됐냐? 코로나19 본인분담금 차이를 한번 보면요. 한국은 치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미국은 4,300만 원인데 같은 치료를 하는데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하긴 하진 않았는데 요거는 한번 본인 부담금이 미국은 4,300만 원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한국은 본인 부담이 0원입니다. 건강보험제도 그나마 해놨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하고 좀 낮게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안재욱이라는 배우가 지주막하 출혈로 미국 갔다가 쓰러져서 수술했는데 45만 불이 나왔다고 해요. 한국 돈은 한 5억 정도인데 저 당시에 이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했을 때 한국에서 그랬으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10배, 최소 10배가 더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라는 거죠. 그나마. 근데 아직 멀었습니다.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계속 공격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삼성경제 보고서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삼성은 워낙 많이 하니까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온 겁니다. 민영의료보험의 이게 오타입니다. 예, 보험의 발전 단계를 보면 현재 한 4단계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손보험 제도가 워낙 적자가 심해서 뭐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근데 이제 실손보험을 한 번도 안 타먹은 사람 뭐 1%, 뭐 2%, 뭐 몇 프로인가 뭐 이렇게 보험료를 깎아주는데 타먹은 사람은 100%, 200% 보험료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삼성 당시에 이제 자료인데 이게 뉴스타파에서 발표한 뭐 기사를 캡처한 건데요. 개인 의료 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산업. 아까 전에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요 정도인데 정부 의료체가 연계해서 실손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부족한 거를 요걸로 채우겠다 이런 거죠. 정부가 장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초의 민영보험은 정액 방식의 암보험, 정액 방식의 다질암 보장, 후불 방식의 준실손보험 이렇게 흘러오다가 실손 의료보험이 왔는데 이것도 이제 일부 완전한 단계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 그러니까 건강보험 제도랑 민간보험제가 경쟁하는 체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체제를 어떻게든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정부 보험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래서 삼성병원을 가면 삼성생명에 가입한 사람만 가야 돼요. 근데 삼성생명에 가입하려면 아까 말한 디지털 뉴딜로 내 개인정보, 개인 의료정보를 삼성생명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려면 더 돈을 더 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거죠. 그러면 삼성생명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겠죠. 그럼 삼성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대형병원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넘어갈 때보다 항상 보험 방식이 바뀔 때 됐던 핑계 중에 하나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보험 손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계속 도입하고 있죠. 자, 지금 이거 할 때냐라는 거죠. 이게 11월 27일 기사인데요. 지금 추세면 2주 내 중환자 병상 부족하다. 대비 서둘러야 한다.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주가 지났죠. 현실이 됐습니다. 공공병원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의 한 10%도 잘 안 되는데 난리 나는데 이거는 해결 안 하고 그죠? 이거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근데 보험료를 뭐 어떻게 갱신하고 바꾸고 이러려면 정부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안 하고. 자, 유럽은 확진자가 우리보다 많아요. 근데 공공병원을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공병원 병상을 그냥 확충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붕괴된다고 일본 뭐 얘기하고 있고 미국, 한국 이 정도죠. 일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정영준 그 선생님이. 그런 것처럼 이거는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0명, 500명 유지되는데 병상이 없다고. 지금 난리래잖아요. 마비된다고. 근데 서울 삼성병원이나 뭐 대형 민간병원에는 코로나 중환자를 받지 않아요. 이거 해결해야죠. 공공병원을 더 확충하든지 공공병상을 늘리는 방식들. 이건 하지 않고 이걸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과정을 이 안에서 쭉 밟고 있는데 이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 의료에 대한 민간이 그러니까 의료에 공적 의료에 침투하는 과정을 굉장히 폭넓게 보장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공공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 영역별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공공재 죽고 나서도 똑같죠, 그죠? 뭐 몽룡 이게 뭐 그 장례식장 그리고 뭐 묘지 이런 거 다 공공재로 요즘 다 흡수가 되니까. 그런데 이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필요에 의해서 보편적이고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강력은 어떤 정책들, 어떤 과정들, 어떻게 재편돼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소유, 운영, 뭐 실행, 뭐 의사결정 이런 것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에너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는 아주 일찍부터 민영화가 됐죠. 정유사를 통해서 에너지 기업을 빨리 재국유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합하고 가격 올리는 미친 경쟁 중단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유화. 아까 말씀드린 국유하고 공기업화하고 의사결정과 운영을 관료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분할된 발전소를 공공성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발전 회사를 한국전력에서 떼올 때 팔아먹으려고 분할한 측면도 있죠. 근데 이거를 팔아먹지 못하게 막았지만 그렇게 재편된 것들을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각을 전제한 재편이었다면 분할이었다면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관료의 독점이 아니라 모두 사회구성이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민영화된 상수도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상수도 운영을 지자체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별 편차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교통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철도노조가 막 파업할 때
SRT 자회사 하는 거 안 된다라고 뭐 민주당 사람들도 얘기했죠. 그리고 자기 시인들이 당선 뭐 여당이 되면 자회사 하지 않고 통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SRT를 비롯해 철도 관련 자회사까지 철도공사 통합했는데 지금 철도 코리아 안에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SRT 뭐 무슨 서비스 무슨 네트워크 뭐 이렇게 다 쪼개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쪼개면서 민간 위탁을 시키고 민영화 방식은 일괄 매각도 있지만 운영권 이전, 민간 위탁, 지분 참여 이런 방식 다양한 방식들로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통 철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요. 모든 대중교통을 공영화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할 때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자고 합니다. 근데 대중교통이 너무 취약한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요. 자기 차로 운전해서 가면 30분이면 출근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면 1시간 반, 2시간씩 걸려요.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죠? 근데 적자 노선, 그리고 벽지 노선, 이윤이 나지 않는 노선을 민간 버스 회사들이 안 가겠다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놓고 정부가 안 가겠다는 노선을 몇 개 투입하고 정부가 돈을 주잖아요. 지자체가. 공영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이 건설한 도로, 교량을 국유화해야 되죠. 아주 짧은 노선에 고속도로를 민간이 건설하거나 아니면 민간이 자본의 그 참여를 보장해서 통행료를 비싸게 받는. 그래서 수요 예측보다 적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정부가 그 적자를 수요보다 적게 버는 적자 부분을 정부에서 돈으로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 짓을 하냐라는 거예요. 효율화를 위해서, 정부 재정 주치를 주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위해서 민영화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건 그냥 재벌의 돈벌이, 이윤을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와 좋은 말 다 갖춰 붙여도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서 진행됐다는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거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국가가 가져가야죠. 지하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의료. 비급여를 폐지하고 무상의료 실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무상의료가 되면 민간보험사에 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안정적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역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충북에는 괴산에 청주의료원 계산분원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없앴거든요. 올해 초에 처음에 코로나가 막 나왔을 때 충북은 괴산이 좀 심각했거든요. 근데 괴산에 계산분원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청주의료원 계산분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공공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해서 지역 공공병원 확대하고요.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투입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병원으로 지정해놓고 재정 지원이 없어요. 청주의료원 재정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이걸 예방 중심 의료 체계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민간 대형 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과 공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1강에서도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요. 그 의료기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들이 어디는 보건복지부 소속, 어디는 고용노동부 소속, 어디는 교육부 소속, 막 이런 식으로 다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가 안 되는 시스템이. 이런 체계를 마련해서 실제로 의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교육인데요.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 정책과 교육 제도는 입시 정책과 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거 깨야 됩니다. 이 강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입시를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를 폐지하고요. 대학 평준화를 통한 서열화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무상교육은 실제로 의료 이런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공공의대를 확충해서, 그죠? 무상교육을 하고, 거기서 졸업한 사람들은 실제로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중공무원의 역할을 줘서 실제로 공공의료를 기반을 닦는데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 작업을 왜 못하냐는 거죠.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화된 공공기관을 공공소유로 전환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에 교육주체가 개입하고 통제하는 운영기관을 구성하자. 교정의 전행, 뭐 이런 거 말고, 그 교육기관, 뭐 학교, 그 외에 뭐 많은 뭐 교육청, 교육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판을 만들지 말고, 그죠? 교장, 교육감, 뭐 교육부 장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교육을 어떻게, 교육정책을 누구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다음 주택인데요.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성, 안정적인 주거. 그러니까 주택을 얼마나 보급할 거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아무리 주택 보급률이 많으면 뭐합니까? 안정적인 주거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없는데, 어떤 정권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더 뛰었고 어떤 정권에서 덜 뛰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뛰긴 다 뛰잖아요. 그 이명박 정권 때 부동산 값이 지금보다 적게 뛰었지만 다 집사라고 가계부채를 1000조 이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을 그러니까 소유의 관점으로 주택 보급 이런 게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내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10년, 20년 안정적으로 30년 주거할 수 있도록 사는 곳으로,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곳으로 할 거냐. 이 전환을 한번 해야 된다. 다음으로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은 완전히 환수해야 됩니다. 이건 투기거든요. 투기에는 봉쇄해야 됩니다. 투기를.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토를 국유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한 97%를 소유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기계가 있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내보내 팔면 또 물건을 찍어내면 돼요. 쉽게 비교하면. 근데 토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집을 지으면 이 토지 위에 집을 지으면 그냥 땅이 또 그만큼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집 지을 땅이 계속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전국토에 다 집 갈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운영 방법식도 좀 바꾸고, 주택을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뭐 거주하든 소유하든 간에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 이것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금융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이명박 정권 때 국채은행, 국가가 소유한 은행들을 다 매각해서 민영화했잖아요. 그래서 투기 자본화 시켜내고 금융 투기를 확산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은행 국유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한번 막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뭐 말도 안 되는 상품들 팔아넘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사모펀드 이런 거 갖다 팔고 투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이 모이는 곳이고, 이 돈을 적절하게 이 사회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를 투기의 목적으로 아니면 재벌을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공공성은 다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행을 국유화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가계부채를 탕감해야죠. 이 가계부채는 실제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계부채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빈대서 집 사고, 카드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가계부채잖아요. 예전에 카드 광고 보면 부자 되세요. 그걸로 해서 카드 대란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에 이런 그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요. 국가주도 투기자본 정책을 중단해요. 산업은행, 연기금 금융화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인 건데요. 국가가 나서서 투기자본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산업은행 및 금융기관 소유한 국영기업들을 매각을 중단해야 됩니다. 대우조선, 대표적인 게 대우조선이 있죠. 이런 국유기업들을 민간에 넘겨서 민간의 돈벌이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 그만하는 거. 그러니까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재벌을 위해서 개인적 사유화의 과정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금융의 역할일 것 같고요. 통신은 KT를 비롯해 독과점 통신기업 재국유화해야 됩니다. 애초에 국유화되어 있던 거잖아요. 공기업 있잖아요. 한국통신. 그죠? 이것을 민영화하면서 민간기업 경쟁을 확산한다는 명목으로 또 뭐 시장을 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시 국유화해야 됩니다. 아니, 통신비 원가를 몰라요. 우리가. 통신비 원가를 모르니까 계속 막 이게 과도하게 통신비가 책정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밝혀졌는데 밝힌 다음에 뭐 어떻게? 그들의 부당이익이 그것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뭐 과징금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큰데요. 독점적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중단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통신 부분은 완전한 민영화된 상태에 재국유화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사회화해야 되고 그 사회화를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공부문들은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공부문 투쟁은 민영화 사유화 저지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투쟁을 다시 해야 될 것이고요. 투쟁한 만큼 지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강화는 그리고 공공성 강화는 사회화를 통해서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의료 민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에 대한 민간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들이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투쟁들과 함께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잖아요.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투쟁. 우리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고 파괴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건가? 지역 난방공사의 문제라는 우리 지역에 그럼 발전소 건설,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소 건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앞으로 올 텐데 그럴 때마다 이 공공부문이 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때 대응하는 방식 그런 방식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논의의 장을 우리부터 좀 열고 이게 당장 제도화되지 않더라도 이 공간 안에 노동자들도 참여하고 지역사회도 참여하고 운동세력도 참석해서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죠?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죠? 전기, 가스, 이런 석유,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교육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의 공간들을 좀 넓히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안을 가지고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그것이 실현되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물론 정치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만큼 정치적 힘이 있어야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니까요. 그 정치적 힘을 구축하는 과정, 지금부터 우리 내에서 한번 논의하고 공공성 강화에 대한 담론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민영화 막는데 많이 힘든 거, 뭐 힘들었죠. 다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막아놨던 그곳에 발을 딛고 일어서서 한 발 더 나가서 공공성 강화, 한 발 더 나가서 공공성 강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하고요. 2020년 기획강좌 세 번째를 모두 마칩니다. 충북노동자 교육공간 동동이 올해 기획강좌를 총 3가지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4가지였는데 4개를 하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도 있고 뭐 그래서 다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알찬 기획강좌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공공성 강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공공성 강화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게 이제 영상으로 녹화해서 이제 동지들한테 갈 텐데,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그 대화방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그 답변은 다시 영상을 찍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